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이번 주에 끝나진 않겠지만 단기간의 작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이에 뉴욕 유가는 배럴당 80대로 급락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유가 급등과 관련한 불안 진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단기적인 작전, 출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전쟁 대신에 단기간의 작전, 출격 혹은 심지어 소풍을 뜻하는 excurs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만큼 단기전이란 점을 최대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도럴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모임에서 일부 인사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잠시 출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 공군, 미사일을 파괴한 성과를 거듭 자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고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주 안에 이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직은 충분히 승리하지 못했다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헤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의 제거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적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단기적인 소풍 그리고 출격 발언은 앞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거의 완전히 끝났다는 발언과 함께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And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더해 주요 7개국 G7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80달러대까지 급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90달러대를 유지했던 국제유가는 G7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는 성명을 내면서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8.42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4.9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61%,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56% 하락한 겁니다. 유가가 단시간 너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도 이런 국제유가, 뉴욕 유가의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앞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차남인 강경파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급등했습니다. 앞서 월가는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가 몇 주간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30에서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자재 데이터 업체인 케플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곧바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걸프 해역 석유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6에서 7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사망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후계자로 공식 선출된 뒤 중동의 포성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유시설이 공습 여파로 가동을 멈추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는 등 피해는 시시각각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에서 김다연 특파원입니다. 빽빽한 도심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란을 돕고 있는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한 겁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석유 저장소 등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북부 전선 확전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The government yesterday reported that over 500,000 people have now been displaced from their homes in the south of Lebanon, in Bekaa, the southern suburbs of Beirut. 이란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바레인에선 드론 공격 여파로 정유시설에 불이 나 민간인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설 운영사는 결국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ما تعرضت له بلادنا العزيزة والدول العربية والشقيقة والدول الصديقة من اعتداءات غير مسبوقة لا يمكن تبريرها تحت أي ذريعة من قبل إيران. 이라크 바그다드에선 미국 외교시설 주변에서 로켓과 드론이 요격됐고 튀르키예 국방부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튀르키예 영공에 날아온 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사상자는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습에 이어 지상전으로 확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라크에선 미군과 친이란 무장 세력이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도 선박 공격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만 모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휴전과 관련해 몇몇 국가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9일 휴전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를 포함한 몇 나라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잠재적 휴전을 위해 내세울 첫 번째 조건은 추가적인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통화해 이란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국제 유가 시장과 관련한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결정된 이란에서는 충성을 다짐하며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내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란의 공습을 받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딴 피해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탄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국의 암살 위협 속에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모즈타바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که تیرتان به سنگ خورده و در باتراقی که گرفتار شدید انشالله غرق خواهید شد. به هیچ عنوان از هیچ تهدیدی از این شخص و کسانی که ایادیش هستن کمک کنندش هستن نمیترسیم. 갑자기 떨어진 폭탄에 길 가던 사람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란을 선제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에서도 평화로운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에 숨지거나 다치는 주민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등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는 이제 또 다른 집이 됐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continue maybe more. We are very afraid. Even if it's not comfortable, at least I don't have the stress to stand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이란은 6개월 이상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뿐 아니라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공세까지 강화하면서 이번 전쟁의 출구는 누구도 찾기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수도 테헤란의 석유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에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며 유가 $200를 감당할 거냐고 위협했습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유가가 골치 아픈 미국도 예상을 뛰어넘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불편한 기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박영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테헤란의 하늘이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고 일부 지역에선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의 연료 저장 시설 30여 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ایران ما و مملکت ما
به این سادگی در مقابل قلدری، در مقابل ظلم، در مقابل تجاوز سرخم نخواهد کرد و نکرده و امکان نداره به این سادگی.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변 걸프 국가를 향해 똑같은 공격을 하겠다며 유가 200달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게임을 계속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권이 생존을 걸고 싸운다면 에너지 시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cope of the passage and the importance of the passage of the Strait of Hormuz, a continued disruption to flows here would portend 3 times the impact to oil and gas markets that we saw during the oil shocks in the 1970s. 가뜩이나 치솟는 유가가 골치 아픈 미국도 예상보다 거센 이스라엘의 공격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석유 시설이 불타는 영상이 휘발유 가격 인상을 연상하게 한다고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계자는 테헤란 석유 시설 공격 이후 미국 측의 반응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에 가까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첫 불협화음이 드러난 건데 이런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해 제로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가 오는 10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주말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에 근접하면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는 문을 열기 무섭게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불과 5분여 만에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1시간여 후엔 전체 주식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는 3거래일 만인데 한 달 안에 2번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가 유일합니다. 이후에도 코스피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한 채 전장보다 5.96% 급락한 5,251.8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기관이 1조 8천억 원어치 주식을 동반 순매도했고 개인이 5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8%, 9.5%씩 급락했고 현대차도 8% 넘게 떨어지는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54% 내린 1102.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 시장하고 관련이 깊은 두바이 유가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주가 하락폭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장기화된다면 실물 경제 충격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정세 악화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9원 넘게 오른 1,498원대를 오가며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대를 위협하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금리와 원화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필요하면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데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까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앞으로도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폭리 지적에 주유소들은 정유사의 공급 기준가가 급하게 오른 탓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인데 소비자들은 유가 상승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취재진이 다가가 기름값 상승에 대해 묻자 주유소도 운영이 힘들다며 돌아가달라고 손살에 칩니다. 싸게 팔 때는 아무 저기도 안 하고 상황이 돼갖고 올라가니까 난리들을 치고 본사에서 조금씩 참아주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지.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이 지나치게 빨리 오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재진이 돌아본 서울 경기 지역 주유소 13곳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렵게 문을 열어준 한 주유소 대표는 주유소가 일부러 급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도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가격을 못 준다 이거지. 정사에서. 그럼 주유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비싸게 드리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정유사에서 매주 공지하는 공급 기준가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주유소들도 가격 인상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안내받은 공급 기준가는 지난주와 비교해 경유는 리터당 480원, 휘발유는 25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마저도 확정 가격은 아닙니다. 일단 공지된 가격의 기름을 받아온 뒤 사후에 실제 정상가를 통보받는 깜깜이 정산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동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산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섣불리 가격을 낮췄다가는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주유소 설명입니다. 자금을 갖다가 어디서 마련을 해서 추가로 돈을 보태가 기름을 사서 또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주유소 문 닫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기름값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만을 바랍니다.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6, 7만 원 이상을 넣는 것 같아요. 인상분만. 그건 한 20, 30년 정도에 이렇게 빨리 기름값이 오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기름값 관련 위법 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단속을 강조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화물차 기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경기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1년에 100만 개 가까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곳에서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에 화물차들이 몰리는 주유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름값 인상이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 기사들에게 직격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기지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대의 화물차가 오가며 물류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비교적 기름값이 저렴한 이곳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이전에 비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경우 하루 평균 운행 거리는 1,000km 수준. 한 번에 500리터씩 기름을 넣고 2, 3일을 다니는데 얼마 전까지 50만 원이던 주유비가 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80만 정도가 그냥 유류비로 더 나가빈다 이래 비면은 우선 일정한 고정 비용이 있을 건데 거기서는 이제 또 대출 받아가 생활하든지 뭐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사들은 이러다가는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원래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도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의 기름값을 차지를 했는데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난 이후로부터는 절반 이상을 지금 기름값으로. 더구나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막막한 상황. 일부 기사들은 잠시 일을 쉬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비싼 기름을 넣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일을 쉬는 게 오히려 버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물차 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3년 8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우리 경제는 금융 외환시장과 실물 경제 모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와 강달러 분위기가 고조되며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니까 그 후폭풍이 증시로 환율로 물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동산 원유 비중 고환율도 마찬가지로 더 큰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중동전에 취약한 구조가 우리나라입니다. 국제 유가 급등은 세계 교육을 위축시키고 물류 차질도 빚어지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올해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62달러를 전망했지만 국제 유가는 이미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50달러 이상이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소비 심리도 위축시켜 올해 내수 회복 기대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는 국내 물가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두바이유가 연평균 97달러로 오르며
국내 소비자 물가는 5.1%로 급등했습니다. 석유류는 조금만 올라도 국내 전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산유국이 원유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경기 둔화 속에 물가는 뜀박질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겹쳐서 물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동시에 내수 침체와 수출 침체로 인해서 경기 침체까지 동반된다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유가가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입체적인 충격을 주는 가운데 원가 상승분을 웃도는 가격 폭리는 정부의 압박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지만 전체 물가 흐름을 안정시키기에는 외부 변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오인석 기자의 리포트로 유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이 오늘로 11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우선 전쟁에 대해서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 곧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전쟁 종료 시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곧 끝난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됐고요. 좀 해군이라든가 공군 없이 이란은 지금 거의 괴멸된 채 싸우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또 이런 전쟁 분위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것도 너무나 오르고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안정하라는 의미로서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좀 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전쟁 그러면서 이번 주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총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하기는 이란의 공격 능력,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능력을 80%까지 파괴했다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볼 때에는 이란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거의 소멸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이란의 전투력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이란의 공격 능력을 파괴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밖에 발언들 보면 그들은 이틀 전에 항복했어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 원유 공급을 해치면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건설적 통화를 나눴다 등등의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겼지만 충분히 이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주말에 엄청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왔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지도부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아마 드는 것 같고 이란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공세를 우리가 더 가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 좀 계속 압박을 넣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단계까지도 혹시나 아직 추측하긴 이릅니다만은 이란 지도부가 항복하는 것까지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미 국무부가 사우디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령을 내렸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뭔가 장기전에 준비를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발언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좀 곧 끝날 것이다까지 얘기했다가 이렇게 사우디에서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거 보면은 또 장기전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가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자신이 원하는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1980년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이란에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됐다 그런 발언을 그때부터 해왔었거든요. 사업가 시절과 대통령의 발언 무게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반미 성향의 어떤 이란 정권을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친미 정권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유 공급을 해치면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국제 유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달래려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뭐 걸프 국가들 안에서도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뭐 감산 지금 발표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뭐 호위함을 보내서 뭐 유조선을 돕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군사 작전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장악도 생각 중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군사 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미국이 그 처음 작전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군사적 목표 중에 한 가지가 이란의 해군력을 없애버리는 거였거든요. 예. 물 위에 떠다니는 이란의 뭐 호위함이나 이런 배들은 약 40여 척 이상을 침몰을 시키거나 파괴를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너무 이렇게 좁기 때문에 꼭 배에서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거기를 통과하는 유조선에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미사일이나 또는 남아있는 드론을 완전히 경멸해야지만이 호르무즈 지역의 유조선이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정도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은 그 근처에서 호르무즈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 세력 20%도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현 단계에서 호르무즈 지역 주변에서의 전투는 조금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전쟁의 중재국으로서 떠오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러시아인 경우가 지금 후보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반미 쪽에서 이란을 지원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위성 정보 같은 것을 이란에 제공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이란을 돕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푸틴 사이에는 어떤 좀 어느 정도의 좀 친밀감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하여튼 러시아가 이번에 자신들이 뭐 경제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란이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재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양측 간에 지금 그런 조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들 사이에서 중재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쨌건 미국이나 또는 이란 입장에서 이 전쟁이 길게 가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그 길어지는 전쟁팀에서 예를 들어 뭐 원유 수출에서 이익을 본다든가 또는 중동 지역 이란 쪽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의 세력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란을 더 지원함으로써 이 전쟁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준다거나 또는 미국 측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공격을 멈추게 된다면 러시아가 현 정세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강원을 병행하는 측면에서의 협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망스럽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비슷한 결에 강조하는 말이 또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레짐 체인지, 즉 체제를 뭐 교체하겠다까지 얘기 나왔다가 한 발서 물러선 경우가 있었죠. 이를테면 체제 안에서라 신형 체제 안에서라도 뭐 종교 지도자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온건한 지도자면은 뭐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모스타바는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가 지금 당선이 지금 선출이 됐고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모델을 생각한 거였죠. 그러니까 니콜라스 마두로를 제거하고 그 밑에 부통령을 앉혀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정권을 세웠는데 지금 모스타바가 됐다는 것은 뭐 이란을 베네수엘라에 비교하자면 니콜라스 마두로가 다시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번 더 이 제거 작전에 또 모스타바 제거 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즈타바 축출 작전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추출 작전에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작전에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메네이가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 때문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모주타바가 모습을 드러내거나 또는 어떤 육성 메시지를 냈을 때 그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거나 반대의 행동 쪽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측에서는 모주타바를 제거하는 작전을 할 텐데요. 하메네이를 제거할 때처럼 사이버전과 또는 위성을 통하는 우주전, 그다음에 직접적인 미사일 타격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일단 모주타바의 위치를 확인하고 모주타바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아마 단거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작전 수행력이나 정보력을 봤을 때 앞선 작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력이 높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까지 보여진 미국의 군사적 공격 능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죠. 정확하게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아냈고 물론 이란 측에서는 최대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 다니거나 은폐하거나 여러 가지 위장 방법을 썼지만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런 그 정보 능력,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목표를 찾았을 때 정말 정밀하게 그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모주타바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자기의 부모님과 아내가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만약 미국이 그런 식으로 두 번째의 참수 작전을 전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행동의 위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란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그 170명 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숨진 그 이란의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영상에서 보였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란 측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일부 언론이 당시 그 학교 인근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을 가지고 정확히 분석해 보니까 그 영상에 드러났던 미사일이 토마호크 미사일이었다. 근데 현재 그 이란 그 일대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하는 국가 군대는 이제 미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미군이 그 학교를 공격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일부 또 뭐 전쟁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명확히 나와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주타바에 대한 축출 작전에 나설 시 만약에 민간인 피해가 또 발생한다면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전쟁을 시작하면서 원했던 것은 미국이 공격을 시작하면 이란 내부에서 하메네이나 이런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막 폭발해서 이란 정권이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것을 연상했는데 이제 그러진 않았거든요. 군사적 공격에서는 승리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란 국민들의 마음이 미국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군사작전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란이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직에 올린 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그 승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모주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 유언장을 보고 뭐 모주타바가 불태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전문가위원회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정통성이라든가 이제 종교적 카리스마 같은 것도 보게 되고 뭐 어느 정도 정치 행정 능력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주타바 같은 경우는 정부 직책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 또 뭐 종교 학자로도 봤을 때도 이렇게 급이 높은 학자가 중간 정도의 학자급인 사람인데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모주타바 같은 경우에는 혁명수비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가 밀고 있는 후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전에 뭐 전문가 회의의 취지와 달리 상당히 정치적 입김, 어떻게 보면 군사적 압력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임자의 유언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도 레닌은 뭐 스탈린을 좋아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승계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혁명수비대 입김이 작용한 정치적 임명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선출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란 언론이 모즈타바를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 가족들을 잃은 순교자로 이렇게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란의 민심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1월 달에 시위가 엄청나게 반정부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요. 그 많은 시위대들은 모스타바 자체를 뭐 인정하지도 않고 현 이슬람 체제를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문제는 현 체제를 지지하더라도 모스타바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이유 자체가 1979년에 팔라비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혁명인데 이렇게 모스타바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왕정과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세습에 대한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종교적인 상징이라든가 서사를 통해서 아마도 자신의 지지층만이라도 결집시키기 위해서 자꾸 해서 뭐 순교라든가 이런 모습, 그다음에 모스타바가 아직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등장한다면 아마도 뭐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그런 모습 같은 걸 많이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종교적인 그런 상징을 동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전쟁이 끝나는 시점은 뭐 정확히 이제 미국이나 이란이 얼마나 군사력을 더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이런 요인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 군사력만으로 볼 때는 이미 미국의 군사력,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것을 압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전장의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보통 전쟁이 종결되는 방식은 뭐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미국이 이기는 거, 두 번째는 이란이 이기는 거, 세 번째는 두 나라가 합의해서 휴전하는 거, 네 번째는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일방적으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멈추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6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어마어마한 평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에서 실제 월드컵이 벌어지는데 미국이 그 시간까지 이 전쟁을 끌고 가기는 굉장히 또 부담스럽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나 레바논 헤즈볼라가 복종 선언, 그러니까 모즈타바에게 복종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란 강경파의 결사항쟁 투쟁에 이란 정권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이란에만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지금 레바논에서도 좀 전쟁이 또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 조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 아들은 모즈타바에도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이 지금 레바논에서 전장이 있다는 점을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생존 가능성이 높다. 한번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군이 투입해서 점령하지 않는 한 어떤 뭐 이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런 측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란 경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좀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달에 엄청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이란 국민들로부터는 정당성을 잃은 체제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체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이제 무력을 통해서 유혈 진압을 통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시위가 재점화될 수 있는가, 뭐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런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체제를 지상군 투입까지는 할 가능성이 낮지만 이 체제를 어떻게까지 계속 괴롭혀서 무너뜨리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에서 타협하면서 이 체제를 인정하면서 끝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그거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그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 시점을 네타냐후 총리와 공동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빨리 이른 조기 전쟁 종료를 선택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전을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을 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켜야 된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고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계속할 때도 그 협상을 계속 반대해 왔었습니다. 줄곧 전쟁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의견을 조율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권들도 현재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란에서 완전히 이번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여야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뭔가 좀 단결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중에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 하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입장은 끝까지 가야 된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석유 저장고와 담수화 시설 등 민간 시설 인프라에 대한 양측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저장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미국도 경악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해서 거기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주민들의 그 일종의 이제 민심의 위반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애초에 목표는 하미네이 같은 이런 폭군의 체제를 종식시키는 거였는데 폭군의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의 생활까지 도탄의 상태로 몰아넣는다면 그 전쟁의 목적이 빗나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공격을 하지 않거나 또는 매우 제한된 수준의 공격만 하는 것으로 미국은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공격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들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더 광범위한 그 표적에 대해서 이런 뭐 정유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증오심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서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내심 당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다시 어떤 공격의 수준과 수위에 대해서는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독성가스 확산이나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TV 영상 화면으로 볼 때에도 그냥 하늘이 새까맣게 덮여 있어서 네. 아니 맑은 하늘이 없고 하늘이 까맣게 덮였는데 그 까맣게 덮인 하늘이 결국 그 유독가스나 유독 물질이 그러니까 폭발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인데 근데 그게 결국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이란 주민들이 그것을 뭐 호흡하거나 또는 피부에 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란 주민들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그런 것들 통해서 석유에 대한 가격 인상이 더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유가 인상의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마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기 전에 뭐 이동 경로나 생활 패턴 등이 이스라엘군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통 카메라가 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휴민트라고 해서 적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인간 중심의 활동이 휴민트인 반면에 사이버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런 그 도로교통망을 침투해가지고 직접 사람이 침투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있는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사이버전이나 또는 휴민트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나 인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주야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보니까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도 이런 사이버전과 위성전 또는 휴민트 부분에서의 압도적인 능력,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뭐 모사드 같은 정부기관의 능력은 뭐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누리는 큰 배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특수부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지상전 작전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농축된 우라늄을 이제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군인들이 지상전의 한 형태로서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그 지역에 정말 예측한 대로 우라늄이 있느냐 없느냐. 애써 병력을 투입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우라늄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라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병력을 투입한다면 첫 번째 조건이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해서 미군이 뭐 전사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또 작전의 무모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병력을 투입해서 설령 그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럼 그걸 확보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걸 현지에서 무력할 수 있냐? 아니면 그것을 뭐 휴대해가지고 들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남아있는 우라늄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양측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번 말은 좀 신뢰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계속 다르죠. 처음에는 뭐 체제 교체 얘기했다가 체제 내 지도자는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장기전, 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뭐 단기전에 끝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뜻대로 좀 작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런 화법을 자주 구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란 지도부로 하여금 혼란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물밑으로라도 지금 협상이라든가 그런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가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란 수뇌부 쪽을 계속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될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변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사실 무조건 항복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일본에게 요구했던 수준이 무조건 항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무조건 항복은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를 쏟아부으면 적지를 초토할 수는 있지만 그런 군사적인 무조건 항복이 반드시 정치적인 승리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군사적인 공격이 어떻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본인에게 특히 유리한 상황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고 이번에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란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과거 같으면 보통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란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이렇게 중립적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걸프만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란에 대해서 여차하면 우리도 전쟁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친미로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특히 이란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전쟁의 변수 상황 계속해서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김소영, 나이는 20살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기준치인 25점을 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모텔 연쇄 살인범의 인상착의가 담긴 머그샷입니다. 나이는 20살, 이름은 김소영입니다. 지난달 체포된 뒤 알려지지 않았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검찰 심의위원회를 거쳐 약 한 달 만에 공개된 겁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작 신상이 공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있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남아있는 의혹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서 엄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로 판정된 김 씨는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 중 기준치인 25점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의심 사례 2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3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20,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60여 킬로미터를 도주하던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은 관련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이들의 관계와 또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문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흰색 승용차가 위협하듯 빠르게 전진합니다. 경찰관이 공중을 향해 공포탄을 쏘고 후진에 달아난 승용차를 순찰차가 들이받습니다.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30대 남성 A씨. A씨는 이보다 2시간 전쯤 경남 통영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함께 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택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집을 빠져나오는 데는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나온 A씨는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해뒀던 자신의 차량에 올라탄 뒤 도주국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62km가량 도주를 이어가던 A씨는 경남 사천에서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뒤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피의자 등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이들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노선을 놓고 좌충우돌하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 461일 만에 이를 사과하고 이른바 절윤 선언까지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경 노선을 걷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노선 전환을 압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도 않고 버티자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관위는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오 시장은 꿈쩍 않고 변화를 외쳤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긴급의원 총회에선 선수와 계파를 가리지 않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전국 정당을 표방하던 국민의힘이 TK 자민련으로 추락했다는 불만이 나왔고 당원 당규에 불법 계엄 반성을 담자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로고가 있는 이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질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 그래요. 3시간 넘게 이어진 난상 토론 끝에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도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61일 만에 나온 현역 의원 전체 명의의 계엄 사과 그리고 절윤 선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언행을 멈추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함께 대응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간 강성 지지층도 품고 가야 한다던 장동혁 대표 역시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고 끝까지 의총장을 지켰습니다. 다만 수석 대변인 명의로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는 말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메시지를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공개 파열음을 우려하는 건데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개혁을 콕 찍어 신중한 태도를 거듭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밤중 메시지에 민주당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으면 대통령과 한판 붙자는 거 아니냐는 물밑 경고부터 이 과도한 갈등 표출을 우려하는 공개 발언까지 강경파 반발을 자제시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내야 합니다. 법사위원들도 조율 과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게 하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지 않냐. 하지만 검찰개혁의 선봉을 자처하는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지금 상태론 검찰 기득권 유지를 넘어 권한을 강화하는 거라고 반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강성당원들과 실용주의파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돌하는 등 지지층의 원심력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입법 공청회를 포함해 정부의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잡음은 계속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검찰 권한을 놓고는 이처럼 동상이몽이지만 대통령 공소취소에는 단일 대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흡수한 국정조사 추진위 토론회에 참석해 조작 기소는 공소취소가 당연하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보다 선명해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여권 내 강경파와 신중론자의 신경전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물밑 조율을 언급한 정청래 대표의 말이 무색하게 공개 마찰음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중동 사태를 피해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도 교민들이 민항기를 타고 귀국했는데요. 한국에 돌아온 비행기 탑승객들은 가족들을 만나고서야 안도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한 여성을 보자 반가움을 참지 못한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가 꼭 껴안습니다. 아들의 무사 귀국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중동 사태를 피해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2명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영공은 일부 유럽행 비상 항공편만 운항되고 있었는데 우리 외교당국의 요청에 카타르 정부가 응하면서 긴급 항공편이 마련된 겁니다. 계속되는 폭격 소리에 교민들은 현지에서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청 폭발음이 크고 그리고 창문이 막 흔들려요. 비행기가 출발해서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했던 마음은 무사히 돌아온 가족을 만나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비행기 타였다고 그랬는데도 불안하더라고. 내가 이제 안심이 되니까 마음 푹 놓고 잠자야지. 맛있는 거 먹고. 카타르에 가족을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교민들은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만을 바랍니다. 네, 대부분 교민들은 아버지들은 많이 현지에 계시고 일단 아이들만 많이 돌아온 상태여서요.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여객기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이 늦어진 아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가족들은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만을 지켜봤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외교부는 다른 중동 국가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처럼 고국으로 향하는 귀국 행렬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학업과 생업 또 저마다의 이유로 현지에 남기로 선택한 교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 12년째인 이승재 씨. 이번처럼 전쟁의 공포가 생생하게 피부로 와닿은 적은 처음입니다. 정말 머리 위에서 꽝 하는 그 큰 경영과 함께 그 미사일 요격이 되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파편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정말 그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현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가족처럼 지내온 세월이 눈에 밟혀 보금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교민들과 서로 의지하며 고된 피난길을 떠나는 이웃을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좀 큰 위로와 감동을 현지인들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그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학업을 위해 먼 타지로 온 유학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떠나면 언제 또 졸업할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에 불안하지만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이번엔 조금 양상이 달라서 그런지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아직 학업이 남아있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전쟁 끝나고 온다고 하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남편의 사업과 아이의 학업 문제로 당장 피난은 미뤘지만 주변국으로도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 두려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화된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마다의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한 이들은 하루빨리 비극적인 전쟁이 끝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를 많이 운행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적게 타야죠. 저는 차 놓고 다닐 생각이에요. 만땅이 45만 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5만 원, 70만 원까지 들어가요. 방법 없어요. 운전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 차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벌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업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본부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행히 간밤에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내 소식이 전해진 지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주유소 현장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유소 현장에는 아직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 1,900원대 이상의 주유소들이 전국의 대다수였고요. 지금 아직까지 즉각적으로 국제유가 인하가 반영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떨어진 만큼 가격도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왜 그 유가가 오르자마자 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가 들린 화물 기사들은 정말 체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차를 굴릴수록 손해다. 이것은 운전을 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멈추는 게 답이 아니냐라는 좀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고요. 사실 운임은 그대로인데 이 유가에 따른 연료비만, 유류비만 과도하게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좀 반복되는 게 현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수치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물 기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류값이 리터당 100원 정도 오르면 실질 소득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게 업종과 차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 화물이라고 하는 차 중에서 25톤 큰 트럭을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운송거리가 10,000km에 가깝습니다. 유류 사용량이 거의 3,000리터 가까이 한 달에 들어가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리터당 100원이 오르면 월 순소득은 30만 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실제로 한 달 기준으로 유류비가 100만 원 이상 증가하고 순소득은 23% 이렇게 감소하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지금은 운행할수록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임을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차량을 가만 놔두기만 해도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있다 보니 차량 할부금이라던가 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들이 현장에 팽배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 적자 구조가 더 심화된다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운전대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쉬고 싶어도 운송사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화물운송 산업 내에서 화주, 운송사 그리고 화물 차주로 내려오는 다단계 외주화 구조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화물 차주들에게 모든 비용과 위험이 전가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일을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쉬거나 또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다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면서도 적자 손해를 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런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화물 기사들의 운행이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택배 업계에도 많은 지장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차량은 운행 거리가 길수록 연료 사용량이 많고 장거리 운송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단거리 운송이나 택배 운송처럼 좀 작은 차들 그리고 단거리 차들도 운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택배 부분 역시도 특히 최근 물량이 굉장히 늘고 생활물류 부분에
운송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을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운임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름값 부담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부 운임사라든지 이런 기름값 부담을 어느 정도는 부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는 없고요. 다만 현재 안전운임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 운임과 유가가 연동되는 제도가 시행되는 일부 품목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들에는 그래도 조금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안전운임제는 그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출입 컨테이너와 이제 특수 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에 적용이 되고요. 전체 45만 화물 노동자들 중에서 약 4% 정도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분들은 사정이 그나마 좀 나은 건가요? 일단 유가를 제도적으로 운임과 연동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운임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또 유가가 내려가면 운임이 내려가는 구조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류 상승에 대한 원가 부담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전체 운송 산업에서 산업의 좀 구조적인 위기나 물동량 문제가 있다 보니 뭐 아주 다른 품목에 비해서 상황이 낫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이번 주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주유소 판매가가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희는 매번 이 국제 상황에 따라서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은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 유가와 운임을 연동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나름 비상한 대책을 저는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생계가 타격이 있는 화물운송 산업이나 비슷한 운송업계에 좀 구체적이고 핀셋적인 지원이 더 마련되고 더 그런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지금 현재 지원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가 보조금이 유류비의 기준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까? 혹은 어떤 분기의 평균 유류가를 기준으로 삼게 되나요? 이제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기준에 따라서 유가의 그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다만 유가 보조금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리터당 345원이라고 최고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거나 1,700원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이상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화물연대 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사제 폭발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캔자스시티 공항은 테러 위협으로 한때 폐쇄됐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부의 테러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이슬람 찬반 시위대들이 충돌했습니다. 양측이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는가 싶더니 누군가 축구공 크기의 물체를 시위대를 향해 던집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검은색 테이프로 감싼 병 안에는 각종 나사와 불을 붙일 수 있는 도화선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Witnesses reported seeing flames and smoke as it traveled through the air before it struck a barrier and extinguished itself a few feet from police officers. 뉴욕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2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6명을 체포하고 인근 도로에서 긴급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시위 당시 맘다니 시장 부부는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극우 성향의 인플루언서 제이크 랭이 주도했는데 랭은 과거 경찰을 때리고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해 줬습니다. 승객과 공항 직원들이 서둘러 활주로로 대피합니다. 미국 캔자스시티 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위협으로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됐고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차단됐습니다. 공항은 3시간 뒤에 정상 운영됐지만 폭발물 위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부의 테러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중동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SNS에서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에 과거 영상까지 현재 상황처럼 둔갑하면서 뭐가 진짜인지 가려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중동 이집트 등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란을 향한 공격 장면뿐 아니라 팩트체크 영상도 함께 올리며 이란 정권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ne thing one of their leaders said recently is that 500 Americans have been killed, they claim. These are lies. The lies will continue. 이란 역시 SNS에 공개석상에서 전쟁의 부당함을 알린 뒤 제압당했다는 미군의 영상을 올리는 등 맞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Israel is the reason for this war.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this war for Israel. Come on, let's go.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SNS가 사실상 전장의 또 다른 무대가 되면서 가짜 정보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 건물을 공격한 모습이라는 이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 검증 플랫폼 글로벌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영상 속 여성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도로 위 차량이 서로 겹쳐 보이는 등 딥페이크 영상 특유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공격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이 영상은 2015년 중국 텐진 공장 폭발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가짜 영상이 활개를 치자 SNS 플랫폼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X는 무력 충돌 관련 AI 영상을 표시 없이 올릴 경우 수익 프로그램에서 90일 제외하고 재위반 시 영구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런 게시물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SNS에서 제2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가짜 정보가 전쟁의 또 다른 무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간 충격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흘 만에 급락하면서 오늘은 주가 흐름이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턱 밑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 추이도 관심사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개장한 코스피와 코스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5,500포인트를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1,140포인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투자 심리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5.17% 오른 5,523포인트로 개장했고 현재도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발언하자 하락하던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고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중동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현재 1,147포인트에서 계속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 치솟고 있었는데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가가 우리 경제 체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무려 24.7원이나 내린 1,470.8원으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가 급변하는 상황, 앞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임금 변화 없이 일하는 시간만 줄였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업체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격주 주 4일제를 기본으로 일부 직원은 주 35시간이나 36시간 근무를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도 월급은 그대로라 특히 맞벌이 부부인 직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올라가는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4.5일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아이 뭐 교육을 위해서 뭐 어디 현장 학습이나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체험들을 많이 좀 시켜주고 시간을 많이. 이게 뭐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경기도도 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뭐 이 대한민국 유부남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주 4.5일제 도입 이후 매출이 80% 증가했습니다. 짧고 굵게 집중해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업무 효율이 극대화된 겁니다. 경기도는 직원 한 명당 월 최대 27만 원을 지원하고 2달 단위로 정산해 기업에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7개 기업 3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입사 지원자가 17명에서 18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력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150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란 종전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등 출발하면서 현재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5분간 대량 매수 주문이 정지되는 조치인데요. 자, 이란 종전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격하게 커지면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증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TN은 앞서 서울 가양동 포르쉐 역주행 사고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는 듯 그대로 차를 몰아 연이어 충돌 사고를 냈는데 결국 차에서 불까지 났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교차로를 달리던 흰색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니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나와 기다려보지만 포르쉐 운전자는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을 벗어나려는 듯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차량 뒤편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역주행을 이어가다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이후 차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계속 바퀴가 돌았대요. 돌면서 타이어가 다 터지고 그래서 연기가 난 다음에 휠도 다 갈렸다고 그러면서 아스팔트가 다 파였대요.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 가운데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포르쉐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웰 바이오텍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대표이사 등 1당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양남희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에서 10월 웰 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주식을 팔아 2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웰 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 원 상당 전환사채를 차명 계좌나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회사에 약 30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쌀쌀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안팎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영남 지방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농도가 점차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영남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